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강의는 네. 멤버십 강의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EGMP가 다 좋은데 고용량 배터리 시키기가 참 애매하거든. 네. 지금 EGMP 현행 아이오닉 5라든지 EV6 들어가는 용량으로 따지게 되면 87kWh가 가장 맥시멈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프레임으로는요. 현재까지 나온 실제 그렇죠. 양산차에서 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87.2였나요? 87kWh가 작은 용량은 아니지만 아이오닉 7, EV9, 그 다음에 뭐 제네시스 GV90 같은 SUV 조금 5m에 가까운 SUV에 넣기에는 사실은 조금. 네. 그 다음에 이제 현행의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그러니까 배터리가 밑판 전체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G70이나 G90 같은 세단을 전기차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G80 같은 경우에 그래서 뒷좌석이 살짝 올라가 있고 트렁크 공간이 손해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화된 배터리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단 플랫폼화 되니까 정형적인 형태로 밖에는 만들어지기가 사실은 그 이상을 탈피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제 CUV라든지 SUV만 생산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그 아이오닉 6가 낮은 정골에서 잘 나오긴 했으나 최저지상고가 높고 좀 껑충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네. 이 판으로 된 플레이트 형태의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전기차 시대가 되면 이제 세단 더 낮은 전고에 뭐 GT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스포츠카도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컨버터블도 나와야 되는데 나 그거 나오면 살 거야. 그 다음에 G90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네시스 G90이 개발자들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왜 같이 안 됐습니까? 하니까 제네시스 G90은 후속 2열좌석에 대부분 역점을 둬야 되는데 배터리가 밑에 들어가서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 편안한 포지션이 가중성이 안 나오는 거죠. 확보가 안 된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유출을 해보자는 거지. 네. 현대가 그러면 다음 플랫폼에서 규격화된 모듈을 실퇴. 이 현재 2개를 직렬로 6개를 병렬로 해서 모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P6S죠. 이 구조로 해서 30개 혹은 32개 또는 36개 모듈을 통해서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듈화된 배터리 팩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사실 바꿀 가능성이 충분하고 네. 당연히 다음 플랫폼에서는 바뀌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일렉트리파이드 G80에서는 이 개수를 더 늘려야 되니까 사실상 이 후열 시트 밑에 쪽까지 살짝 옛날 코나 EV처럼 올라오는 완전 평판이 아닌 그런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근데 그렇게 하고도 87.2란 말이죠. 사실은 그런 뭐 대형 뭐 GV90라고 생각하면 그런 대형 SUV를 원활하게 좀 운행하기에는 넉넉치는 않은 그런 배터리 용량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모듈 그리고 지금 모듈의 구성 자체가 팩 형상을 좀 더 다채롭게 가져가기 위해서 모듈화된 형태인데 오히려 그런 것 치고는 이 모듈이 전체 팩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제 부피 대비 에너지 밀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배터리 모듈과 팩의 구성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EGMP의 배터리 셀에 저는 2가지의 문제가 있다. 네. 문제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이 뭐냐. 첫 번째, 셀당 용량이 크지 않다. 그렇죠. 200W 정도 수준인데 셀 하나당.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너무 많아.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360개, EV6 같은 경우에 388개란 말이죠. 셀이 많아서 사실 좋을 건 없잖아. 이제 셀이 많아서 좋은 점을 만들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런 경우는 약간 테슬라 같은 식으로 뭐 이 원통형 배터리로 접근하는 경우에 좀 유리하고요.
지금 이런 파우치 타입의 형태로서는 일단 원통형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밀도가 떨어집니다. 같은 리튬이온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셀 크기에 대한 고민이 초창기부터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찾아가는 중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얘네들도. 실제로 테슬라도 18650에서 밀도를 약 40% 높이기 위해서 2170으로 갔고 그렇죠. 그나마 그것도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4680으로 가는 거예요. 핵심은 셀의 대형화거든요. 대형화를 통해서 밀도를 높이고 그걸 통해서 집적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통 케이스 캔 자체가 프레임 역할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걸 모듈로 묶지 않아도 셀 투 팩이 된다. 그래서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양극재나 음극재, 또 분리막 이 충전재가 더 많이 말리기도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는데 파우치 라미네이트형은 모듈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작게 가게 되면은 낭비되는 공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대 기아에서도 이 팩을 대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을 거고 현재 대형화를 하기 위해서 셀 하나당 용량을 키워서 셀 수를 줄이고 또 모듈을 줄여야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배터리를 대형화하기도 좋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이 셀의 용량이 커지고 모듈 하나당 저장 용량이 커져야 배치도 자유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차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걸 플랫폼화된 전기차로 그냥 CUV, SUV를 만든다 그러면 지금 형태에서 그냥 길이만 늘려가지고 모듈 수만 늘리면 되는데 지금 이 형태를 내연 자동차 형태의 전기차에도 들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EG80처럼 자꾸 2열 좌석을 희생하거나 아니면 아이오닉 6막처럼 전고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계속 아주 뭐 타이칸이나 그 이하로 낳는 그런 스포츠카라든지 또 컨버터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이런 걸 만들 형태로 배터리 셀과 모듈을 가공하는 그런 단계를 지금 현대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뭐 예상을 한번 해보죠. 어떤 형태로 바뀔 것 같아요, 예상하기에? 지금 사실 아까 이제 셀 개수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듈 사실 너무 잘 돼 있긴 해요. 그거 가지고 장점은 이제 저런 작은 모듈들은 여러 가지 플랫폼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그 모듈의 배치가 좀 자유롭다는 면이 있는데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모듈을 배치하는 간격에서의 안에 팩 형태에서는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존 내연차의 무거운 샤시들 이런 것에 적용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듈의 단위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 모듈은 이게 사실 12개 들었잖아요. 근데 6SEP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렬이 한 모듈에 6S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일전에 이제 ESS를 설계하고 했을 때 12S, 13S를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12S까지밖에 당시 이제 BMS SoC가 그때 이제 리니어 쪽에서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심지어 13S는 한 6개월 기다려달라고 했거든요. 여기 나온다고. 그런 식이었는데 요새 이제 리니어가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로 흡수된 다음에 같은 라인업에 더 이제 상위 라인업 나오는 걸 보면 16S짜리가 있어요. 이런 것을 쓰면 모듈 하나가 엄청 하나가 커지겠네. 더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걔는 지금 모듈 한 뭐 3개, 4개를 묶은 것 같은 그렇죠.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땐 이렇게 셀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더군다나 네. 현재 200W 정도에 해당하는 용량을 뭐 400, 600 이렇게 네, 그렇죠. 높여버리면 그렇죠. 그거를 16S로 묶어버리면 네. 모듈 하나 자체 용량이 비약적으로 커지죠. 대략적으로 한 10kWh까지도 커질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셀 형태가 그러니까 이 파우치 타입은 어쨌든 전체 예를 들면 뭐 가로 세로 10이라고 치고 지금 파우치 타입이 1이라고 쳤을 때 이게 10개 있으면 10하고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10개 있으면 10보다 사이즈는 더 커져요. 그렇죠. 왜냐면 이 가생이에 남는 부분들하고 네. 이 탭을 연결하기 위한 부분, 기본적인 PCM 회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더 큰 셀로 갔을 때 밀도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은 아파트가 있을 때
전용 면적이 넓어야 그렇죠, 그렇죠. 유리한데 맞아요. 지금 공유 면적이 너무 많다. 맞아요. 맞아요. 네. 공유 면적 줄이면 네. 전용 면적으로서 많이 넓게 쓰지 않냐. 지금 그래서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네요.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작은 모듈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 200W짜리의 작은 셀을 가지고 2P 6S로 하는 이유가, 그래서 모듈 30개를 만드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플랫폼화 해가지고 몰아놓기가 좋거든. 그래서 차곡차곡 해놓으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게 BMS에서 제어를 하려면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니까 한 곳에 판으로 몰아놓는단 말이에요. 배선 연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뭐 이걸 따로따로 떨어뜨려놔도 배터리 간에 연결은 돼야 네, 되는데 네, 네, 네. 여기에 또 뭐 BMS까지 그냥 다 연결이 되면 복잡하고 떨어져 있으며,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판으로 해놓는 건데 슬슬 이 무선 BMS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선 BMS를 하게 되면 지금 결국 모듈 하나당 소위 이제 옛날엔 그것도 뭐 저희끼리는 뭐 셀 BMS 따서 BMS라고 쳐줬는데 네. 요새는 셀 BMS라는 말을 잘 안 쓰고 CMU라는 말을 써요. 셀 모니터링 유닛이라는 말을 쓰는데 CMU를 한 모듈마다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모듈 개수는 32개, 36개면 그렇죠. 이 차 하나 안에서 무선 BMS를 한다고 했을 때 36개, 32개의 블루투스 채널이 막 난립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블루투스 채널이라는 것도 그 2.4기가대 안에서 자기들이 채널링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채널 숫자가. 그래서 그 채널 숫자가 물론 한계까지 도달하진 않지만 절반 가까이의 채널을 쓰기 때문에 유휴 채널로 전향을 하는 채널링, 채널 그 컨버팅 같은 것도 안 되고요. 어렵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손실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듈은 커져야 되는 거고요. 다만 기존에 이런 식으로 모듈이 작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이유는 안전성이 또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이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과 이 팩 구성에 있어서의 뭐 화재 문제라든가 그런 중간에 이 끊어줄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뽑히기 전까지는 대형화를 한번 작게 가자. 네, 좀 미뤄두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셀 있는데, 하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너무 크게 번지지 않게.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EGMP 같은 경우 모듈과 모듈 사이 연결이 두 모듈마다 한 모듈은 그 모듈 부스바가 그 퓨즈처럼 생겼어요. 구성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네, 딱 단선이 자동으로 되겠네. 끊어지게, 물리적으로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니켈 플레이트가.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그게 끊어질 만한 일이 여태까지 나타난 적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큰 화재가 났을 때조차도 이 모듈은 활화되지 않고 뜯어본 다 탔는데 모듈은 멀쩡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태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서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모듈 사이즈를 키워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이미 확보했다고 볼 수 있죠. 자, 만약에 모듈이 사이즈가 커져서 이제 16S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셀이 하나의 모듈에 많이 들어가고 직렬 연결로,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모듈의 용량이 커진다 그러면, 지금은 모듈 하나의 용량이 대략적으로 2.4kWh밖에 안 돼요. 다 하면 그 200W 12개니까.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3배로 해서 600W로 해가지고 16개 하게 되면은 거의 10kWh예요. 9.6 정도 되나요? 뭐 한 10kWh니까 요런 모듈을 10개만 집어넣으면 100kWh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개로 집어넣게 되면 블루투스 모듈 10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무선 VMS 하기가 딱 좋고, 그렇죠. 요거를 3개, 3개, 4개씩으로 해서 따로따로 배치를 하게 되면 자동차에서 좀 남는 공간이나 내연 자동차처럼 G90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그렇죠. 배정을 많이 아래쪽까지 깊이 내려가야지만 리렉셔널 컴포트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2열 좌석의 밑에는 좀 안 넣고, 그렇죠. 비울 수 있죠. 내연 자동차는 센터 터널이 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때려 넣고 그 나머지 공간에다 이렇게 잘 배치를 해놓고서 무선 BMS로 딱 돌려버리면 아주 심플. 낮은 자세 세단에서도 고용량 100kWh의 배터리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서 전고도 높아지지 않는 그런 묘미가 생기죠.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렇게 되면 스포츠카나 전기차로 만든 컨버터블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투도어 쿠페가 그렇죠, 나올 수 그렇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아이오닉 6처럼 껑충하지 않아도 네. 자동차 공간 잘 활용하면 컨버터블에서도
한 모듈 5개나 6개 정도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10kW짜리? 그러면 50kW, 60kW 정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말로 네. 프랑크 공간만 활용해도 되잖아요. 프렁크. 뭐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흔히 네. 많이 쓰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응? 예를 들어서 뭐 파워트레인 있고 네. 그 파워트레인 위쪽에다가 네. 배터리 배치하고 그 다음에 중간 터널에다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남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레이아웃을 새로 설계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뭐 여러 공간이 숨어 있는 여러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고를 뭐 1300 약간 넘게 네. 그래서 컨버터블 방식으로 하면 이 전고 부분에 신경을 써서 배터리 손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려면 지금처럼 많은 모듈들이 플레이트 방식으로 해서 밑바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건 CUV 아니면 SUV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아이오닉6 같이 약간 껑충한 세단 이런 거가 한계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내고 내연 자동차까지도 전동화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첫 번째 셀의 용량을 키울 것 같다. 이게 저희 예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한 바로는 2배 키운다고 해가지고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렇죠. 한 3배 정도, 한 500W에서 600W 정도, 한 3배 정도는 커져야, 그러니까 4680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라미네이트 파우치 형태의 셀을 기획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16S 그 네네. 구조, 예, 그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16S로 600이 들어가게 되면은 딱 9.6. 그럼 이제 뭐 10kWh를 맞춘다 그러면은 만 600, 한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량 맞추면 되니까 모듈 하나가 10kWh면은 딱 배치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6S를 네.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리니어 테크놀로지가 네. 지금 물론 이제 ADX 됐지만 되게 그런 부분으로서 예전부터 그 BMS SoC의 굉장히 PMIC 종류를 잘 선두적으로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ESS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할 때 12S 딱 얘기를 하는데 저 팀장님 사실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3S 나옵니다. 14S 나옵니다. 이런단 말이죠.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수율 문제나 뭐 이런 여러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16S 칩이 과연 이게 지금 16S 칩 코어로 끝나겠느냐 아니면 18, 뭐 20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뭐 18S다, 20S다 라고 치면 10kW가 아니고 뭐 12kW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20S면은 12kW니까 10개면은 120kW. 그러니까요. 사실 120kWh.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차량 한 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단 형태 한 대 배터리는 맥시멈 120kW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상정해두고 있진 않을까. 근데 실제로 이걸 왜 현대에서 고민을 할 것 같냐면 지금 각형 배터리와 10 형태의 원통형 배터리는 셀2 팩이나 셀2 셰시, 셀2 바디가 쉬워요. 근데 라미네이트가 그게 약점이란 말이에요. 라미네이트는 셀2 셰시를 못해. 모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듈을 없애고 이거를 팩에 다 넣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안정성 확보, 그 다음에 화재 확산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라미네이트 방식을 가지고 셀2 바디, 셀2 셰시 혹은 셀2 팩의 효과를 내는 방법은 대형화로 직렬 개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듈을 대형화시켜서 모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최소 용량이 모듈 하나당 10kWh 혹은 그 이상 달성을 하지 않으면 셀2 바디나 셀2 셰시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파우치를 쓰면서 파우치를 가지고 BMS를 했던 기업이 갑자기 뭐 각형을 쓴다든지, 물론 뭐 같은 리튬 이온이지겠지만 이게 성격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미묘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화학적 특성에 따른 그럼요. 아주 미묘한 문제는 다시 잡기도 힘들어요. 잡기도 힘들고.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엔지니어라고 하면 셀2 셰시, 셀2 바디를 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첫 번째가 대형화. 두 번째가 모듈의 그 효율화를 통해서 고용량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내연차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플레이트형을 SUV는 그대로 고수를 해서 넣으면 되는 거고, 내연 자동차 형태의 자동차는 분리를 해서 무선 BMS를 통해서 각각의 남는 공간에, 예를 들어서 고모님 얘기했듯이 프렁크 같은, 또 트렁크 같은 이런 공간에
밀어넣고 중간에 터널 부분을 통해서 한 60, 70을 확보를 해놓으면 굳이 밑바닥에 깔아서 전고를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는 그런 설계적인 한계점도 없앨 수 있고 우리는 정말 차단기를 겨우 통과할 수 있을까 말까 한 낮은 정고의 전기차를 현대 브랜드로 얻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지금 이거 분명히 현대가 하고 있을 것 같아. 뭐 현대가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협력업체가 현대에 납품이 되는 어차피 현대가 협력업체가 오단을 있을 수도 줘야지. 있고. 그렇죠. 네. 이제 표준 어떤 사양들은 네. 현대가 줄 거고요. 이제 협력업체는 그게 됩니다, 안 됩니다. 어느 정도에서 뭐 타협을 하시죠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프랑크나 이런 것도 가능성이 높은 게 이거를 다음, 그러니까 EM, 뭐 ES 이런 플랫폼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분명히 저희가 최근에 계속 뜯어봤지만 물론 컴팩트해서 놀랬지만 그 컴팩트한 와중에도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네. 인버터도 그렇고 PC 시스템 전체, ICCU도 그랬죠. 그 공간도 사실은 줄여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줄여놓는다는 거는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뜻이고 무게가 가벼워진 만큼 에너지 밀도를 올려도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전체적인 플랫폼이 개선이 됐을 때는 전체적인 무게도 지금 EGMP 시스템보다 오히려 떨어지거나 혹은 에너지 밀도는 올라갔지만 다르진 않은 그런 무게적인 이점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그 파우치 팩에서 셀트 셰시, 셀트 바디의 효과를 내는 아마 해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에서 이게 적용되는 시점이 뭐 당장은 어렵겠고, 뭐 다음에 뭐 GV90라든지 G90 전기차라든지, 그렇죠. 뭐 G70 전기차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기획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오프 더 레코드지만 이미 그 정보를 얻었거든. 네. 왜냐면은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이 곧 나온다. 나오는데 아마 2024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이런 G70은 전부가 낮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높이기가 어렵지. 그렇죠. 아이오닉 6처럼 이렇게 떵뚱하게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을 바꾸고 풀체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마지막 G70은 내연차 마지막으로 나오고 전기차 버전까지 같이 나올 건데 지금부터 전고가 더 내려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전고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아무리 못 넣어도 한 70에서 80 정도의 배터리는 집어넣어야 제네시스다운 주행 거리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셀의 고용량화, 그 다음에 모듈의 고용량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라는 거는 이제 현대 브랜드로 스포츠카 하나. 제네시스 쿠페 다시 나오길 희망합니다. 네, 뭐, 저는 예. 컨버터블이면 더 좋겠어요. 그렇죠, 컨버터블. 제네시스 쿠페가 컴포터블이면 되잖아요. 두 가지 버전으로 두 나오면 되죠. 가지만 나오면 쿠페하고 네. 난 하드톱은 별로 안 좋아하고 소프트톱으로 해가지고 밸런스 뛰어나게. 그 다음에 이제 2인승은 너무 불편하니까 4인승? 아니 2 플러스. 2 플러스니까. 네, 네. 투 지금 뭐 플러스로. 제네시스 쿠페가 플러스. 기존에 그런 그렇죠. 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뒤에 뭐 짐이라도 놓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예 셰시를 네. 뚜껑 없는 상태로 다 테스트해서 네. 하드톱을 씌우면 그 리지디티가 더 강해지고 네네네. 뚜껑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한 박스터와 카이맨의 그 관계처럼 그렇게 현대 일렉트릭 박스터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일렉트릭 박스터? 괜찮은 생각이죠. 못할 것도 없을 것 같긴 네. 해요. 근데 전기차는 그렇게 만든 게 좋은 게 내연차는 미드십 기술이 되게 필요했는데 이거는 전기차는 필요 뭐 없잖아. 미드십이든 뭐든 그냥 의미 없어. 전기 모터를 어디다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뭐 FR이냐 FF냐 뭐 미드십이냐 이런 건 상관이 없죠. 별로 네. 의미가 없죠. 네. 그 포르쉐가 문제네. 포르쉐가 이제 RR이나 미드십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포르쉐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죠. 이제 전기차 시대에 와서 자기들이 버리지 못했던 911의 RR 포맷을 이제는 버리기 적당한 타이밍이 왔다 해서 정말 한번 센 차 한번 제대로 보내야 될 타이밍 아닌가 싶어요. 포르쉐도. 이래서 항상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전기차가 전자제품화되고 또 모든 설계가 이제 하나의 큰 컴퓨터가 되니까 네. 전기차의 적체 현상이 끝나는 순간 지금 전기차의 철벽 같은 중고가는 그냥 뭐 지금 전자제품처럼 많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대략 한 3, 4년? 4, 5년? 그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전기차를 중고 판매하실 때 기분 좋고 감가도 없고 하니까 야 이거 정말 훌륭하다 개꿀이다 하는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고 누구나가 이제 전기차를 쏟아내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 교체 주기나 수명도 많이 줄어들 테고
전자제품은 먼저 사는 사람은 항상 네. 오래 모르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전기차를 보고 씁쓸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항상 먼저 사서 즐기는 거에 의미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늘차 얘기하지만 국산차가 지금 미래를 보고 시장을 준비하는 그런 안목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넓고 깊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예상이 뭐 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으나 현대라면은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얘기들은 뭐 굳이 공개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보다는 차에 굉장히 좀 열성적이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멤버십용으로 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또 상상의 나래를 네. 우리가 펴봤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한 3년 지켜보죠. 네, 네. 뭐 2024년이면 한 2년이면 네, 결과가 그래도 나오고. 뭐 좀 연기될 수도 있으니까 네. 3년까지 기다려보면 뭔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